늦는다고 탓하지 않으니까. 정작 문제는 이런 대책들이 모두 낯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대책이 공무원 업무 수행 위주로 되다 보니 장관이 바꾸고 또 정책 부서들이 바뀌다 보면 그래가지고 다른 더 바쁜 일이 생기면 그냥 위험해야 어떤 일이 되고 다음에 또 일이 터지면 지난번에 하다 않았던 이거 다시 나오고 대책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대형 사고는 그동안 우리는 후속 대책이 빠르면 열흘 만에 나오는데 다 좋습니다. 늦어도 반년 만에 나온 것은 항상 난입인 것이고 이러한 패턴을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최근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수리 현장에 걸린 이 안의 반응 이것이 아주 신선하게 돋보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고치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들의 의견보다 더 센 시장의 힘이 있었죠. 샌드위치 패널을 건축자재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언제부터 해온 얘기입니까? 가연성 외장재 사용 허가 이걸 왜 층수 가지고 결정해야 됩니까? 지금 이것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관행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정도로 우리 기술자들의 마인드가 허술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민원, 공무원들이 이걸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안전관련 회의에서 공무원인 위원장 입장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정하는 관행이 타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상설 기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은 민간기술단체 연합체에 위탁 해서 기술단체가 무상 봉사를 하는 것이 이런 방향을 추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의 공개를 꺼리는 것도 관주도 현상의 문제점입니다. 미국은 국제적으로 관심이 됐던 사고의 보고서에 인터넷 접근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체계적인 보고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점 파악도 각 개별 기술자들의 추측에 의존하죠. 정부는 공개하지 않고 민간 기술단체는 현장 접근이 어렵고 일단 사고 현장에는 조사 기간을 정해서 관련 기술단체의 조사가 무조건 허용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민간 기술자가 참여하는 안전관련 회의에서도 개인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사항이 아주 많은데 거기서 빅마우스 개인의 의견이 관철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관련 심의는 심의 안건을 미리 분별 기술단체 예비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은 그 대표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이쪽 시스템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이 앞에 네 가지 대책 중에서 이 빨간 표시한 두 개는 이제 건물하고 전액이고 나머지 두 개는 노란 것은 이제 사후관리인데요. 건물주 관리입니다. 이 빨간 거 두 개는 사전에 기술자와 허가청에서 나름대로 이 법규에 맞도록 많은 노력을 들어가는데 이제 이게 관리 단계에서는 모두 사유지 예산이라 정부의 간섭이 이제 배제되고 기술자들도 남의 재산 자꾸 들여다볼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공공성 마인드에서 해방되어 버리기 때문에 공공건물에서 대형 사고가 참 드문 것은 어쨌든 수준이 어떻든 간에 그 관리 매뉴얼이 살아있기 때문에 의무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대책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제는 최근에 방화구역을 강화한다는 뭐 이런 법규 강화도 나왔습니다만 아무리 강화해봐야 문제는 없는 마찬 겁니다. 문제는 이 얼마나 강화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지키느냐는 거죠. 이런 것은 전문 기술력에 의한 모니터링이 항상 지속되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중소규모 건물까지 관리사의 수준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공적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공적관리라고 해서 애꿎은 공무원들만 들고 볼 게 아니라
이 자본주의적 시장 마인드는 역시 시장 마인드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예를 들어 보험제, 이 화재 보험이 보편화될 것 같아요. 자동차 종합보험이 어느 사회가 정착된 거 보면 화재 보험 정착도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이 부동산 전쟁 시대에 그 가치를 지킨 대책이 적극 추진되지 않는 것, 이것은 사회적 대치 이전에 당국자들의 마인드가 먼저 묶여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 인식 전환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물 외에도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많습니다. 위험물 저장실이 대표적이죠. 위험물 저장실은 사고가 나면 어디까지 번질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작년 10월 발생한 고양 중소 화재, 참 이해하기 어려운 허술한 시설이 관행적으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인데요. 화재 전날 밤 수십 명이 풍경을 날리면 다 비켜가고 참 억울한 한 사람 스리랑카인이 날리면 이 대참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전국의 유료시설에 대해서 경각심이 고취되긴 했지만 일시적이었습니다. 유료시설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시비가 걸기가 좀 어렵습니다. 추진도 어렵고. 올 봄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이 전국 여러 군데 위험물시설을 점검했는데 소화배관에서 장기간 방치돼서 아주 요거저거 시커먼 녹물이 한참 동안 쏟아져 나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 포수화 설비에 체크벨트가 거꾸로 달려있는 것 가지고 발견이 됐습니다. 대기업의 관계로 화재 예방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사고가 그동안 없어 왔지만 한번 사고가 생기면 대책이 아마 어려울 거라는 게 나타난 것입니다. 위험물 저장시설은 화재 시 사회적 비용이 크지만 대규모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전문 관리 비용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마찬가지로 전문 기술자에 의한 연차 점검을 제도하고, 그리고 건설시에도 소방시설의 전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토머스 쿤은 그에 있어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과학의 발전은 지식의 추측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의 모든 것이 사실 다 그렇습니다. 제철 밀양 화재 때 크게 비판받았던 우리 지난 남국은 지난번 홍해안 화재 때, 그리고 며칠 전 태풍 닝닝에 대한 대처에서 그야말로 환골 상태에 가까운 백색 근무를 보여줬습니다. 한배 사이에 뭐가 그렇게 환경이 바뀌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패러다임의 변한 덕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사소한 사고방식,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장 우선일 것입니다. 그 패러다임의 화재 보험의 일반화도 포함된다는 생각입니다. 1996년에 미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죠. 유교 물리학자 앨런 소컬이라는 사람이 포스트 모더니즘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엉터리로 아무거나 갖다 끼워서 이제 인용도 하고 또 거꾸로 적대 시도하고 하는 시점을 책으로 써냈습니다. 패셔너블 넌센스라고 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지적사기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 기술자 세계에서는 그런 지적사기가 없었겠는지 좀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각종 안전관련 기술에 참여하다 보면 우주선에 날개를 달고 배에 지느러미를 달는 일이 많습니다. 안전이라는 거대 담론의 중앙권을 배경으로 해서 실효성이 의심되는 여러 가지 보수적 과도한 주문들이 이제 시민들의 완장 권력으로 강요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소방호수를 펼 공간이 없어 무용지물인 아파트 현관에 재래식 공내 소화기, 이거 아직 법규의 절대 기준으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국내 태반의 가스계 소화설비들이 성능을 믿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래도 방치하고 혹은 보안 대책도 없이 설계하는 관행, 와이파이 시대 진입으로 무선 통신의 보편화가 벌써 역사 단계로 들어갔는데 화재 감지 통보 무선화는 이제야 도입됩니다. 이유는 많지만 그 이유 모두가 구체합니다. 성능 설계 심의에서 성능의 개선을 위한 설계상의 트레이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그걸 모두가 공감하지만 대책은 말만 못합니다. 법적 규제의 엄격성을 내세우면서 상수도 지키려는 간이 스피커 같은 실질적 대책을 논의를 규제로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자신 설비로 법규와 문자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발까지 합니다. 이런 것들은 법적 규제물보다 모든 소방시설은 관리자의 이익과 편의를 거스리면 사용할 수 없다는 평범한 시장 논리가 바탕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공적 자금이 투여된 각종 R&D 실질적 성과 과연 실제하는가? 많이들 보셨습니까? 엄청나게 쏟아진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 기술자들이 진솔하게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환경,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모든 기술자의 능력을 더 풍부하게 활용하는 것이 일단은 안전에 필수이지만 한편 기존 활용 실태가 어떤지 이것도 점검해보고 성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각종 안전평가위원회에서 숙련도가 낮은 위원회 문제도 우리 좀 솔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기술적 실질적인 안전환경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대졸 4년 후 바로 합격한 기술사하고 수십 년 실무 경력을 쌓은 기술사가 동등한 평가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평가위원회 자격 기준으로 기술사 취득 후 한 10년 해야 된다. 그런 걸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 능력이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필기시험조차 없이 실무 경력만으로 최고 기술자의 등급을 인정한다는 발상, 이것도 기술계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노후 대책과 포퓰리즘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는 의혹도 있음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평가 심의에 참석하면서 느끼는 점 중 하나가 기술적 이견에 대해 대대한 분위기에 표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위원들은 개인적 기준입니다. 그런데 보고자는 대개 그 설계회사의 책임자들이죠. 보고자가 위원들보다 나이나 경력면에서 우월한 경우가 많은데도 심의 분위기는 일방편향이고 특히 위원들 간의 이견조차 조정되지 않고 완장본력에 의해서 빅마우스가 관철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위촉된 위원회 원면 처리 결정할 게 아니라 기술단체에서 사전 문서 심의를 위촉하고 이 심의 의견에 대해서만 대표위원들이 결정 심의를 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철학을 잃으면 기능이 됩니다. 모든 설계가 컴퓨터와 AI로 진보하는 시대에 기술사는 설계 기능과 어떤 차별성을 가져야 할지 그러한 진지한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네, 고맙습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는 동양미래대학교 장덕배 교수님께서 건축물 안전 위협 요소 제거를 위한 현실 시공 수행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의 국회의원님 그리고 훌륭하신 여러분을 모시고 발제를 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발표할 그 PPT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간혹 스킵을 하거나 또는 빠르게 넘어가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발제할 제목은 건축물 안전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한 현실 시공 수행 방안입니다. 그렇다면 안전 안심 사회의 정의부터 내려보겠습니다. 첫째, 범죄가 없고, 두 번째, 안전사고 없고, 세 번째, 자연적 재해는 최소화되고, 네 번째, 사회적 재해, 인적 재해가 없는 마음 놓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라고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자, 다음은 재해를 분류해보면 100% 중에 자연적 재해, 다시 말하면 천재가 약 한 2%, 이것은 지진이라든지 해일, 태풍, 그것도 태풍 17호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화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고요. 또 인재를 포함한 사회적 재해는 98%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재해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그 재해 중에 사회적 재해는 예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안전 안심은 우리 삶의 행복 필수 요건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전의 안심사를 만들기 위한 우리 노력은 무엇이 있었느냐? 외국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문화비 법진의 건축자의 부실 시공이나 안전 책임이 2000년에 제정이 됐죠. 여기에 보면 우측에 그 석재에 기록되어 있던 자료입니다. 한문화비 법진의 부실 시공에 대한 5가지 규칙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건축자가 사람을 위해 집을 짓고 그 건설이 잘못되어 소유자가 사망케 된다면 건축자는 죽음을 면할 수 없다. 두 번째, 또 소유자의 자식이 사망하면 건축자의 자식도 죽음을 면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예가 사망했다면 노예도 죽어야 된다. 네 번째, 건축자의 시공 잘못으로 집이 붕괴되었다면 건축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집을 다 재건시켜줘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 건설이 요구사항을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벽을 보강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건설의 요구사항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설계도서라든지 공사 시방서 관련 계약사항 등이라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나라에 사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첫 번째, 삼풍백화점과 성수의 붕괴 이후로 시특법이 제정돼서 시설물이 안전하고, 두 번째, 건설기술진흥법이 제정되어서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고, 세 번째,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고,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만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이런 우리나라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현주소는 어디까지 왔느냐? 작년까지 보면 총 사망자 중에 우리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그 사망자 수가 약 한 480여 명입니다. 아직도 계속 줄어들지 않고 이 숫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에 약 한 50% 이상이 떨어진 사고, 다시 말하면 추락사고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반 시설이 계속 노화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서울에 비롯한 여러 지자체의 노후 건축물의 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의 용산구청에 주택 붕괴 사고가 일어났죠. 국내 건설 안전사고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그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 붕괴 사고를 살펴보면 2019년 2월 15일에 경기도 흥망이 가시적게 붕괴가 됐고, 또 6주 한 10일 전에 아산 쪽에서 기초가 이렇게 부정부치마가 돼서 오피스텔이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또 작년에 테헤란 쪽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만 오피스 빌딩 30년 정도 된 오피스 빌딩이 기둥이 이렇게 붕괴가 되어버렸죠. 자, 여기 보면 피복 두께라든지 나선 철근, 주철근 겹이음 이런 등은 누가 확인해야 되냐, 누가 점검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이 엄청난 그런 재난이 기둥의 좌굴, 그 다음에 슬래브의 붕괴 등등의 많은 그런 사고가 발생되었죠. 또 여기는 최근에 잠원동에서 이렇게 그 철거 중에 무고한 시민을 사망케 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작년에 또 8월 달에는 중남 묵동에서 담장 이렇게 붕괴가 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또 2017년 11월 15일 발생했던 포항 지진에서 한동대학교에 그 옆에 치장벽돌이 많이 타락이 됐고, 또 석재도 이렇게 타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석재가 주로 탈락된 원인은 이와 같이 건축 석재 붙이기에 이 고정핀을 제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하지 않고 부실 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을 찾아봤는데 왼쪽의 경우는 우리 고정핀이 일체형이 아니라 불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런 불형을 많이 사용했었죠. 최근에는 이와 같이 고정핀이 일체화되는 그런 파스너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일체형 파스너를 사용하게 된다면 고정핀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시공이 안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사고 예방책이 되겠습니다. 또 금년에 부산대학교 유력의 치단교합이 탈락이 돼서 무고한 여성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됐죠. 또 금년 태평양 닉닝이 왔을 때 소위 말하는 드라이비트 마감재가 많이 떨어지고 날아가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건물 측면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고, 또 최근에는 노원구 상업건축물 일부의 외장이 하나가 투닥이 됐는데 마침 지나가는 시민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이러한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고요. 또 작년에는 수원의 모 백화점 천장이 붕괴되어서 이와 같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된 바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대전 쪽에서 공동주택의 세면대가 이렇게 하나도 아니고 3개가 동시에 시차별로 이렇게 탈락이 돼서 어린 학생이라든지 그 주관 사람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보시면 벽에 고정하는 앵커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세면대가 탈락이 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세면대가 어떤 재료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는 앵커가 빠져버리죠. 또 여기는 작년에 초등학교가 이렇게 또 화재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 여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의 이 역삼각형 표시가 제천 건물에도 있었다는 이게 인터넷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이게 일본에서 소방대가 지집하는 이 역삼각형 표시입니다. 우리나라 사례도 하나 있죠. 서울의 마곡지구 이화여자대학교 서울정원에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우리나라는 법제화가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축물의 고질, 제가 고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고질 반복적인 안전사고의 원인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설계도서나 또 공사 시방서 등의 준수가 소홀히 되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시공자, 감리자에 있어서. 두 번째는 무리한 공기 단축이다. 안전보다는 우리 속도를 지향하는. 세 번째, 수익성 추구. 이것도 안전보다는 돈을 구성하겠죠. 네 번째, 건설 사업 관리, 즉 감리 등의 불합리와 건설 발전체도의 이행 부족이 굉장히 원인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중앙부처 공무원께서 싱가포르에 모 제도를 벤치마킹하러 갔었는데 회의 중에 싱가포르 공무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싱가포르는 대한민국의 매뉴얼을 갖다 쓰고 있다.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차이점은 싱가포르는 어떤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으면 반드시 준수한다, 지킨다. 대신 대한민국은 좋은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어도 준수하지 않는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강조해서 우리나라 모 중앙직 공무원이 아주 창피하게를 다 당하고 왔다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술자 기능의 법과 원칙 준수 의식이 대단히 결여되어 있다. 다섯 번째, 중소규모 건축 현장의 공사 관리가 아주 사각지대에 소홀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예방 대책은 우리가 잘 짓고 잘 점검하고 건축물의 수명이 다 돼서 해체할 적에는 해체 계획서대로 해체하자. 이게 제 슬로건입니다. 자, 그래서 건설 관련 규정, 고시, 지침 등 철저하게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멀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근원적인 안전사고 예방 정책을 수립하자. 하나 사례를 든다면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그동안의 강구조물의 전문 감리 제도가 도입이 안 됐죠.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감리원을 제대로 도입한 이후에는 강구주의 사고가 없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강계, 철근과 현강에 롤링마크 제도를 도입했죠. 2010년 6월에. 그래서 강제 품질 확보를 가능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철근에 이와 같이 원단지 표기, 그 다음에 회사의 로고, 그 다음에 치수 이 등등을 아예 인쇄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뭐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저급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품질을 제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시키는 그런 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했죠. 이게 근원적인 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식 석재 일체 활성화된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네 번째는 건설 전문가 즉 기술사에 서명 난임 제도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근원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물 외벽에 화재에 강한 석재 마감을 하니까 소리 안 나죠. 이게 근원적인 사고 예방 사례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 중에는 세 번째, 발주자의 책임 강화,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책임만 있게 아니라 잘하는 그런 발주자 건축주에게는 인센티브도 같이 줘야 한다. 네 번째, 건설 사업관리 제도 개혁을 하라. 건축 사무소의 기술자 사무소 감리가 참여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감리 뿌리는 건축사 설계 사무소에서 어떤 치수 몇 센치로 설계되었는데 몇 센치로 시공하는 이런 정도의 감리가 이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테크니컬하게 우리 전문 기술인이 참여해서 감리를 해야 되겠고, 한 예를 들자면 건축사 설계사무소에서 감리 단장을 내보낼 때 건축사가 나간다 합니다만 대부분 건축사가 아닌 건축 시공기술사가 감리 단장으로 나가요. 잘못된 거죠. 건축사가 나가야 되죠. 우리나라 잘못된 겁니다. 이건 반드시 고쳐져야 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다섯 번째, 중소규모 민간 현장의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하자. 여섯 번째, 안전 캠페인 범국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잠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좀 전개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의 안전사고 예방 정책을 보면 영국의 경우는 발주자의 책임 강화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저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싱가포르. 세 번째, 건설 안전제도 매뉴얼 지침 고시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되겠다. 외국처럼. 그 다음에 디메리트 포인트 제도가 뭐냐면 싱가포르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 어떤 벌점이 18점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노동부에서 근로자를 주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1년을 공단을 해야 되는데 80명, 7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로자. 그 현장은 끝나버리죠. 근로자가 어떻게 일을 못하면 이게 디메리트 포인트 제도입니다. 싱가포르. 그 다음에 피 디자인 제도는 뭐냐면 우리나라 서명 날인 제도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벽에 무슨 스피커를 하나 단다든지 천정이 뭘 달 때 우리나라는 그냥 업체가 달지만 싱가포르의 경우는 기술사가 구조해석을 통해서 설계를 통해서 완벽하게 시행하는 이게 피 디자인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 기술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 도서 및 설계 변경 등 서명 다른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자. 두 번째, 건축사 사무소 외에 기술자 사무소도 반드시 건설사업관리 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 중소규모 현장의 감리가 참여가 안 되고 있죠. 건축사만 하고 있죠. 필로티 건축물 감리 안 하고 있죠. 건축물 관리법, 건축 시공기술사 여기 지금 점검이라고 고쳤습니다만 점검기관에 참여해야 됩니다. 세 번째, 피 디자인 제도 도입해서 주요 설계 변경은 아까 서명 날인 제도처럼 이 기술사가 책임지고 또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네 번째, 골조공사라든지 사용 승인점 품질 점검 제도가 지금 경기도 시행 중에 있는데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우리가 전체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우리나라 정책으로 꼭 전반적으로 이렇게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 공사 시강세 전문 기술사 작성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설계 시비를 가보면 설계 도서 중에 건축 공사 시강세 다른 현장을 갖다 그대로 포함해서 공사명까지도 그대로 다른 현장을 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물 해체 계획과 수립 및 감리. 지금 해체 시 많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건축, 구조, 건설하는 건축 시공기술사들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 예, 근원적인 사고 예방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의 건설 관련 기술사를 지금 다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토목, 건축, 기타 건설 관련 기술사들은 국토부에서 좀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전문 기술인의 역량과 전문 기술을 활용해서 대형 사고가 난 후에 정책을 수립하는 프리브킹이 아니고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선입형으로 제도를 만들고 다듬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이신 조원철 교수님과 토론자분들은 앞에 단상의 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자장으로 수고하실 연세대학교 조원철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뭐 정치적인 자리도 아니고 주는 우리 더불어민주당하고 기술사회가 공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전부 안전 문제의 기술사의 역할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안전을 공부한 것이 78년 9월부터입니다. 미국의 천주학 가서 대학원에 수강 신청하러 갔더니 건축, 토목, 도시계획, 환경 이 4개 학과의 대학원 과목 39개 중에서 제1번 과목이 뭐였냐면 Urbanization and Disaster, 도시화와 재난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까지 국내에서 석사과정 할 때까지는 도시화가 되면은 모든 것이 안전하고 편리해지는 걸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새로운 과목으로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 이거는 물리적인 재난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현상까지, 요즘 사회적 재난, 질병까지도 다 고려하는 종합 과목을 제가 듣게 돼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때 표현으로 좀 뿅 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재난을 공부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귀한 시간인데 토론자들이 토론하시기 전에 직접 제가 하나 인터할 것은 오늘 이제 발표자 중에서 재난과 재해란 용어가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말에서는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일본어에서는 재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일본어 자체는 재난이라는 말이 없고 재해란 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조선어 금사전부터 시작해서 큰 말본이죠. 재난과 재해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34조 6항도 이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번역상에서 잘못돼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재난은 피해가 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 분위기, 조건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재해는 재난의 결과로 발생한 피해 상태를 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발표자께서도 조금 혼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우리말의 그 용어상에서 재난이란 말을 좀 선호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기술이 전문 기술인의 역할이 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또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어떤 기능, 펑션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해주는 역할이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설과 시스템입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다음 이야기는 일단 마무리할 때 잠시 몇 초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 그 사회자처럼 뭐 발표하신 분들을 요약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 다 전문인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들으시고 여러분 각자가 느끼시는 대로 느낌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발표 순서는 제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앉으신 분부터 해서 차례로 다 5분이 발표하시고, 혹시 발표자들에게
대답할 일 있으면 대답하고 그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전체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 가능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시간 지키신 것이 함께 하신 분들에게 피해를 적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재난의 피해를 재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시간을 안 지키는 게 재난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우리 외국에 계신 분부터 오늘 발표 또는 그외 참가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발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시간을 몇 분으로? 예, 조금 더 여자 예. 분이니까요. 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가 약간 부담되긴 한데 본인 소개하세요. 네네. 전 소방청 화재예방과 안전기준계장 정홍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책 페스티벌에 이렇게 패널로 참가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토론회를 저도 주최를 해보기도 하고 직접 패널로 참석해봤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소신탄회하게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을 좀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서 패널로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발제를 하신 그 김진수 집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첨언 드릴 것도 있고 그거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소방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재안전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이 안전이 핵심이 기술력이라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한 가지 예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과거로부터의 그런 사례를 가지고 기술 개발이 발전이 계속 이루어졌는데요. 한 가지 사건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1910년도에 미국 미시건주에 있는 그 이탈리안 홀 사고 당시에 화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피를 하다가 출입문이 밖으로 열리지 않고 안으로 열리는 구조 때문에 72명이 출입문 앞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기술이지만 문 출입문이 밖으로 열리냐 안으로 열리냐 일반인들이 무시할 수도 있고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재난 시에 화재 시에는 엄청난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술력이 안전의 핵심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모든 제도 개선은 최말단인 기술이 뒷받침되어야지 빛을 발한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합니다. 또 하나 저희가 지금 거시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저는 어차피 소방 분야니까요. 화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통계 분석을 저도 뭐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어서 많이는 못하지만 핵심적인 걸 좀 많이 좀 정책에 반영하려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연평균 화재 건수가 저희 소방청 통계로 43,309건 정도 되고요. 사망자가 한 340명 정도 됩니다. 연간. 그리고 부상이 1,932명 정도 되는데 이걸 좀 비교를 많이 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도 비교를 하고 다른 분야하고도 좀 비교를 하는데 실제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미국은 평균 12명 정도 되고 일본이 15명 정도 되고 한국이 6.8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OECD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부심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OECD 국가에서 최고 수준은 잘 못 본 것 같은데 화재 사망자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인데 또 다른 분야로 비교했을 때는 교통사고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사망자 수가 교통사고가 2018년도에 약 3,780명 정도 처음으로 4,000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재와 비교했을 때는 거의 10배 정도 수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올해 뭐 작년 제천미랑 화재 이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화재 사고가 한번 크게 나면 엄청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훨씬 많은데도 그걸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또 하나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은 김지수 집사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대형 사망 사고가 드물었는데 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가 큰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의도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엄청난 두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하나 기술 수준 개선했을 경우에
인센티브가 좀 많이 부재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마디 말씀드리는데 패러다임 전환 얘기하셨는데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료 할인 제도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건물 같은 경우에 화재보험료가 약 2만 원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평균. 근데 미국은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주택만 하더라도 연간 한 200만 원, 1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근데 인센티브에 유인 효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배려했을 때 패러다임 전환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적극 동감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앞으로 제도가 좀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내용은 다 들으신 대로. 자, 이어서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부 건축안전 팀장 홍성민입니다. 오늘 그 정치 페스티벌 준비해 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두 분 발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너무 인상 깊게 잘 들었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우리 기자님 말씀도 감사합니다. 최근에 보면 국민들이 그 안전에 대한 기대는 확실히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보면 국토부에서도 저희 건축안전팀이 건축 안전만을 위한 조직이 이제 올해 새로 생겼고 와가지고 좀 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최근에 걸쳐 안전을 더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그 앞서도 발표자께서도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제천이나 밀양 사고를 계기로 전 부처 차원의 합동 대책이 수립됐고 특히 국토부 건축법 쪽에서는 3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과 피난 약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제정됐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과거 그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하층부에서 막 불이 타올라가지고 상층부로 급속하게 확장되는 그런 일을 많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안전해지느냐 이게 아닌 게 잘 아시겠지만 새로 짓는 건물에서는 당연히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데 예전에 지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기존 건축물은 어떡하지 하는 생각 때문에 또 앞서 이런 발제자들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4월에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이 되면서 2022년까지 기존 건축물에도 화재 안전 성능을 보강을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규제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기존에다가 소급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너무 과도한 부담이다. 그래서 그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해야 되는 대상이 피난 약자가 사용을 하고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고 3층 이상이 이런 식으로 가연성 외장재만 사용하고 좀 제한적으로 적용이 될 계획이고요. 또 지금 아직 법은 시행 전이지만 저희 시범 사업으로 현재 전체 공사비 한 4천만 원 정도에서 3분의 1은 국가가, 3분의 1은 지자체가, 한 3분의 1 정도는 자부담이 사업으로 자부담으로 해서 화재 안전 성능을 보강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 관련 단체에다가 이제 직접 이제 사업을 알리고 있는데도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사실 법 시행 전이니까 관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아무래도 자부담이 생기니까 돈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드시겠죠. 물론 이해가 가는 게 당장 이제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선뜻 저라도 이게 나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말 내 건물에 불이 나겠어 라는 생각을 이제 대부분 하고 계시죠. 우리가 보통 그 안전이라고 하는 그 당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실제로 안전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무슨 안전사고가 나게 되면 기준이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로 인해서 당신이 돈을 내야 됩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서로 때로는 반발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막상 그러다 사고가 나면은 자신이 그 작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그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실인데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보험 얘기도 하셨고 했지만 이 민간의 건축물에서 어떤 정부가 제도를 하면서 규제를 가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보통 모든 데에다가 보편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저희가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한 정도로 조정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이제 부족한 일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좀 어떤 민간이 좀
스스로 안전에 비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서는 좀 국민들이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좀 인식을 좀 많이 심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말씀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방기술사회 교육사를 맡고 있는 유창동입니다. 저는 소방 쪽 비밀기술사회 교육을 중심으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소방법규 같은 경우는 건축적인 부분과 상당히 밀집한 영역이 많습니다. 이게 소방인지 건축인지 애매하게 유지가 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리고 피난, 방화구, 내장재, 이 배연창 이런 것 덕트 이런 종류 이런 종류를 과연 지금 소방 쪽에서는 사실 설계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관여를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감리 보거나 책임을 지는 파트에서는 많이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정확하게 어떤 한 분야로 같이 일어나야 되는 방안 미국같이 됐으면 어떤 피난이라든지 건축적인 부분에서 방화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로 일원화돼서 어떤 누군가 책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질 수 있게. 현재는 이게 누구 책임일까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소방 감리를 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는 이쪽 분야에 관여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실 건축 쪽에서도 이런 이쪽 분야는 피난하고 방화 부분은 우리가 왜 이런 사각지대에 많이 놓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화재 관련 정보는 좀 더 많이 백서나 이런 부분들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지 그 자료를 가지고 많은 기술 개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대책도 수립할 수 있는데 아직 접근이 많이 용이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물론 개인 정보라든지 법적인 문제들 그런 관련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오픈돼서 많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기술 개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소방법 해석도 아까 전문가 집단들 소방관님들 너무 바쁘시거든요. 할 일도 많고 이런 부분들에서 해당 기술적인 능력이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전기에서 전기 안전을 안전을 이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업무도 줄 것이고 그리고 전문 실지 그쪽 기술 분야에 계신 분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훨씬 적법할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이제 옛날에 같이 점검을 다니거나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 소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막 감사를 받거나 감사를 하시거나 점검을 계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딱 법규에 나와 있는 한 줄, 갖고만 자로 재듯이 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게 못하는 운영의 매우를 살피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소방 관련 회의도 기술사 어떤 관련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다 일원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술 능력 차이가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거든요. 해당 분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막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의견 같은 경우도 아까 그 회의를 주관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쪽에 분야에서 너무 권위자분이 말씀하시면 사실 다 관련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거나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후에 의견을 너무 결론을 다 내버리면 나중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의견을 다 추후에 받는 식으로 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이런 위원회 같은 데서 의견을 마음껏 발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험제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상당히 필요한데 우리 보험은 너무 편차율이 적어요. 저도 보험을 몇 개 들으려고 한여병에서 협회에 연락을 했더니 나와서 볼 줄 알았어요. 근데 나한테 전화해갖고 이거 설치돼 있죠? 예. 그래갖고 소리 보내니까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보험료가 얼마큼 절감되느냐에 따라서 소방설비 시설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강화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조금 지금 적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보험회사에서 나와본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제도적으로 보완해야지 될 것 같고요. 보험을 통해서 민간적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더 좋은 설비, 더 좋은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면 화재 위험을 훨씬 더 줄 수가 있겠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는
한국기술사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은이라고 합니다. 그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분야가 정보통신 분야를 맡고 있고요.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발제하신 두 분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뒤에 61페이지에 보면 그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기술자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해놨는데 한번 나중에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근본적인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결국은 아까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만들고 그리고 이걸 제대로 지키고 관리하면 사고가 많이 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도 많이 줄 건데 문제는 이게 제대로 만드는 과정, 제대로 지키는 과정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결국은 개입하는 것이 기술자라고 전문 기술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제도 나왔지만 엔지니어링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그 전문 기술이라는 걸 정의를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제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엔지니어링 기술자라고 하는 것은 엔지니어링을 하는 기술자들인데 이 엔지니어링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복잡하고 큰 규모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하고 만드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우리 관련 법에 잘 정의가 돼 있고 또 헌법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도 보면 국가의 책무가 나와 있는데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사실은 그런 역할을 국가가 하는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국가가 주관적인 국가가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하느냐면 결국은 국가로부터 그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결국 엔지니어링 기술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엔지니어링 관련 법들을 보면 이 엔지니어링 기술자들이 그 능력과 수준에 맞도록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 엔지니어링 관련 법들은 전부 다 엔지니어링 기술자를 등급화해가지고 그 등급을 어디에 활용하냐 하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활용합니다. 그 일을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데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투입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주할 거냐 거기에 뭐 예를 들어 특급 몇 명, 공급 몇 명 이런 수준으로 이제 그 일이 진행되는 거죠. 따고 나면 프로젝트를 따고 나면 엉뚱한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자면 아주 단순한 예를 여러분 잘 아시는 예를 들면 최근에 신사동에서 그 해저공사 하다가 사고 났었잖아요. 거기 보시면 신문 났지만 건축 감리 그러니까 해체할 때 감리자가 87세가 되신 분이 감리자로 진행이 돼 있었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분이 거기 가서 감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자격도 없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엔지니어링은 전문은 일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도 일부는 이런 데 과장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엔지니어링 기술자 제도 이 자체가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문 기술자들이 그 능력과 수준, 그다음에 경력에 걸맞게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제도로 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자 제도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는 지금은 이제 등급을 매겨가지고 그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준할 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일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일하고 이런 구조거든요. 이거를 전문가 중심으로 최고 전문가 중심으로 엔지니어링 팀을 형성해서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그 밑에서 이제 뭐 산업기사, 기사, 뭐 그다음에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 경력자들이 하나의 팀을 형성해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것의 모든 책임은 그 최고 전문가가 낙인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아까 하무라비 법전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정도의 책임과 권한을 주어지고 그렇게 끌어가면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하여튼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현행 엔지니어링 그 기술자 제도, 등급화된 제도 자체를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실질적인 엔지니어링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로 전문법으로 바꿔야 한다.
이것이 오늘 제가 주장하는 주장의 내용이고 아마도 그렇게 돼야만 우리 국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면 그 국토부나 그다음에 산자부 이런 관련 부처에서 그렇게 실질적으로의 전문가들을 책임과 권한을 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현실적인 문제 예, 저는 그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정영기 상무라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한 33년 동안 현업에 종사하면서 오늘 그래도 우리 그 기술사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신 그 김재원 회장님과 여러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한 33년 진행해오면서 현업에서 느꼈던 계획 단계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이런 것을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 단계에서부터의 우리 그 발제하신 분도 두 분께서 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기술자 참여가 너무 없습니다. 제가 그 통합심의나 건축심의에 들어갔을 때도 1시간 내지 한 2시간 정도면은 사인업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저 계획 단계에서부터 건축사의 그 설계가 우리 전문 기술자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사업 승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단계에서부터 초기 단계에서부터 우리 전문 기술자가 각 분야별 공사 금액에 맞는 그 계획안 오늘 국토부나 유관부에도 많이 나오셨습니다만 인력풀 계획안 지침서가 반드시 마련이 돼서 전문 기술자가 날인해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축사만이 아닌 전문 기술자도 책임이 좀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현장에서 느껴봤습니다만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현장 대리인, 인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고 품질은 금액에 따라서 추가 인원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현장 대리인 기준은 한 명입니다. 어제 현장 견학에 갔었던 2조 1,000억 된 공사 현장, 제가 초고층 프로젝트 했던 1조가 넘는 공사금 했고 현장 대리는 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예를 들어서 1,000억이면 한 명, 2,000억마다의 1인 또 뭐 5,000억 정도 이상 금액이면은 구조, 그다음에 안전, 품질, 그다음에 전문 기술자가 반드시 배치되더라고 봅니다. 제가 혼자 해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앞으로 현장 금액을 배치 기준이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현장의 감리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서로 이제는 협업할 수 있는 관리자들 배치 기준도 더욱더 늘려서 우리 기술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감리업입니다. 건축사만이 우리 감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건축사 밑에 우리 기술사들이 가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사만이 지금 감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시공사나 아니면 관리자들 전체적으로 다 기술자들입니다. 기술협회 기술사에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전문 기술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루빨리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마친 사람들이 같이 감리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개인 보호구를 개인별로 이렇게 좀 마련 의무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현장마다 이렇게 다 바뀌는데 자기 그 보호구는 자기가 소유해서 의무화해서 가지고 다녀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표준공정표 이런 지침서가 빨리 마련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착수되는 현장부터 이게 바로 돼야 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는 미준공 현장, 그 다음에 공기지연 현장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빨리 주 52시간 근무에 맞는 표준공정표 지침서가 작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 전에 신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오늘입니다. 오늘 주제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신간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정부 시스템상 이것들이 과연 가능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를 조금 멀리 해주세요. 자, 현장의 사례를 한 두 가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들하고 화재 사건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공통적인 것들은 뭐냐면 화재가 발생하면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때 불이 확산될 수 있는 통로가 딱 세 군데 있습니다.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는 방화문이 있고 엘리베이터 문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할 수 있지만 화염이 전파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뭐냐? 건물 내부에 수많은 엄청난 많은 배관 파이프, 전기, 통신, 석유 파이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감싸고 있는 보온재들 이런 것들이 불풍 역할을 하다 보니까 물이 1층부터 순식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서 위층이나 옆집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화 촉전제 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이미경 의원이라고 해서 내화 촉전제 시험을 해가지고 한번 난리법석을 만들었습니다. 제1법대원부터 지하 4층부터 114층까지 제1법대원부터 내화 촉전제 재시공을 했었습니다. 그게 난리법석을 피우고 나는데도 현재까지도 내화 촉전제가 제대로 시공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이것들이 미장, 방수, 조족체가 내화 촉전제를 시공하게 현행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건축감리 소관이에요. 건축감리는 뭐라 그러냐? 이게 왜 내가 내 소관입니까? 설비가 하고 전기가 하는데 이게 왜 내 소관입니까? 설비는 전기는 내 소관 아닙니다. 이거 소방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화재가 내려갖고 수년 전부터 문제되고 있습니다. 안 고쳐집니다. 부처입니다. 제가 이런 현재는 뭐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단실이나 아파트 초반 엘리베이터는 방화구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내화 촉전제 시공을 안 해도 돼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중앙부처부 공무원들은 불이 나면 불이 알아서 이거 엘리베이터 아니고 앞이구나 계단이구나 내가 불 피해가야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입법 예고하겠다고 작년에 입법 예고까지 했습니다. 또 어느 쪽에서 한쪽에서 또 문제 제기하니까 입법 예고도 철회됐어요. 그 진단 옆집이나 윗집으로 화재가 발생되는 그 내화 촉전제가 저희 깜짝 놀라서 시험을 해보니까 우레탄, 고무, PVC가 나옵니다. 유독가스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 가스 기준,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거에 대한 가스 기준 만들려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국토부는 얘기하면 건설기술위원 부담입니다. 건설기술위원 법안사 아니니까 국토부에서 왜 저희가 연구원에서 합니까? 피고하고 있어요. KT 화재 났습니다. 공동부가 20년,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언론에서 보는 거 국회의원들, 시장들 공동부 들어가면 잘 관리가 된 정리정돈이 잘 된 세팅된 공동부가 보입니다. 그 공동부 모퉁이만 돌아가면 20, 30년 된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습니다. 케이블 수백 가닥씩 얽혀 있습니다. 터널 규정에 난연도를 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소관에 공동부 설계 기준에 난연도를 칠하게 되어 있어요. 그 엄청나게 먼지 많은 물에다가 먼지 청소는 어떻게 할 거면 그 페인트 칠 가야 되겠습니까? 수백 가닥 얽혀 있는 그 케이블에 난연도를 칠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 규정이 그렇게 있습니다. 작년도 2018년도 12월 달에 정부 합동으로 난연도를 칠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KT 담당자들 만났어요. 과기통신부에서 칠하라 하니까 따르면 따를 수밖에 없다 자기들은. 왜? 칠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들어가고 서울시 공무원한테 물어봤습니다. JTBC하고 같이 그랬어요. 왜 난연도를 칠할 수 있습니까? 못 칠한다는 거예요. 왜? 근데 저희는 관리부서지 정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정책부서라서 얘기하고 있죠. 네? 저는 뭐냐면 안전 얘기하는데 현재 공무원 사회에 이런 등떠난 계실 이런 적폐 청산 없이는 한국 사회 안전이 절대 담보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역시 기술자 여러분들의 역할도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직사회 또 공직사회를 감시해야 될
국회 변제장치가 원만하게 작동이 되지 않나 이런 요원한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분 토론자들께서 각 분야별로 시간 제한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마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나 중요한 것이 빠진 게 있어요. 이게 전부 저도 기술사입니다. 기술사인데 아까 제가 기술 전문인들을 나름대로 규정을 했는데 필요한 기능을 하게 하는 시설물이나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데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빠진 게 있어요. 안전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시설물과 시스템 주변에 있을 우리 일반 국민들에 대한 안전을 우리가 거의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기능이나 시스템에 대한 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데는 우리가 전문성을 굉장히 발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스템에 놓이게 될 또는 이용하게 될 사용하게 될 전혀 무관하게 있을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하고 뭐 시공하고 전부 다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제품이 완성이 되고 시스템이 완성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거냐 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 피해를 당하는 것은 전혀 전문성과는 관계없는 일반 시민들이 대부분 당하거든요. 앞으로도 한번 기억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심지어 우리 기술자들마저 전문인들마저도 현장성이 부족하다 하는 얘기를 아까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책임 감리하신 분이 현장에 나오고 그 폭삭 공법이지 않습니까? 남원도 폭삭한 거 저도 현장에 처음에 방송국하고 가서 보니까 제가 차에서 안전모를 안 갖고 왔어요. 저는 항상 그 세프티백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촬영하려고 하는 거 못하게 하고 차에 가서 안전모를 쓰고 안전장갑을 끼고 고글을 끼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 그 일반 현장에 있게 된 일반 시민들 좀 생각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기술자들이 책임 맡은 기술자들이 현장성을 좀 강화해 주셔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표류적으로 어떤 분 읽었고 어떤 분들이 지금 맡고 있지만 현장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규정과 관련해서 화재든지 건축이든지 이것이 특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몇 층 이상 또는 몇 평 이상 하는 식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스프링클러가 2층 이상만 설치해야 됩니까? 1층에 불이 안 납니까? 그리고 이 방에 있는 지금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면 물이 어느 쪽에서 작동이 됩니까? 천장에서 밑으로 내려오죠. 근데 화재는 이 방의 구조로 봐서는 되게 적기 때문에 천장에서 나거든요. 겨우 반대 방향으로 지금 작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현장성을 무시한 기술 요소입니다. 평당 몇 개 설치하라 그것만 있죠. 그래서 이 안전 기준을 특정화 몇 층 이상 몇 평 이상 뭐 하는 것 이건 우리가 빨리 확대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게 될 이 안전 기구들 있죠. 예를 들어 화재 기구를 보면 전부 최소 규정입니다. 우리 아까 국토부 과장님도 이야기하시는데 경제성이라는 사회 저희들이 이런 것 제한성 때문에 전부 최소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어떤 시내에 있는 건물에 갔더니 불을 붙이니까 스프링클러가 노즐이 그 방향으로 따라다닙니다. 움직입니다. 독일에서 가져온 건데 화재 감지기가 거기에 붙어가지고 노즐이 제 방향으로 와요. 그래서 제가 물을 덮었었습니다. 불을 붙였더니 그런 고급 기술도 우리가 빨리 채택을 할 경제적인 수준. 맨날 우리가 경제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느 때부터 이야기입니까? 경주 뭐죠? 동아대학 학생들 때 사고 났던 게 예, 거기 사고 났을 때 경주시에다가 건축 규정을 안전 규정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몇 년 동안 가져온지 아세요?
1934년 일제시대 때 기준입니다. 그때 노동자 50kg의 몸무게를 가진 노동자가 4사람 올라갈 수 있는 지붕 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50kg 노동자 같은 건 새벽 노동시장에서 거들떠 보인다고 합니다. 해당 소장들이. 그런 기준이 226개 시군구에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또 관장님께서도 그런 걸 좀 한번 염두해 주시고 현실화시키고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경제성, 진짜 경제성이 뭔지 따져본 적이 없어요. 뭐가 얼마든지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잘못도 있고 제가 여러분이 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아직 현장 전문기술 전문인 제발 현장 가서 좀 기다려 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 일반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만 기둥을 90도 각도로 해놓으면 했을 때 하고 저걸 라운딩 해가지고 동그랗게 했을 때 하고 부딪혔으면 90도는 깨지거나 터집니다. 라운딩 해가지고 멍해진 건 시력비가 소위 사회적 경비가 6.4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까지도 고려해서 설계하고 시공하는 시절이 돼야 됩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그겁니다. 우리의 모든 정보통신이 워낙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발전이 안 됐더라고요.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데까지 나가자 하는 말씀을 제가 마무리로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 진행은 네,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됐어서 죄송합니다. 네, 토론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해주신 토론자 모든 분들께 큰 박수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를 한국주사위 김재건 회장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런 거예요. 마무리가. 네, 하여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예산이고 정책은 제가 볼 때 옛날에 더불어민주당이 잘했어요. 2005년도에 2006년도 잘했는데 아까 전에 김준수 교육특별위원장이 말했지만 행동은 아무도 안 해요. 그죠? 꼭꼭 들어야지. 안 듣고 그래.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자는 꼭까지 공부해가지고 알려주라고요. 많은 제도가 행동이 있는데 행동 안 하는 제도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까 김준수 특별위원님 말씀하셨고요. 아까 조금씩 명예 교수님이 한국 최고의 방대한 전문가고 저하고 같이 일을 계속해서 세계 학회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 중요한 게 우리 건축안전팀장하고 화재 예방 계장님입니다. 세월은 변화요. 요새 사람이 중요합니다. 모든 시설물이요. 사람이 관리할 수 있어야 사람이 안 죽습니다. 하여튼 오늘 많은 분야에 우리 김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기술사회가 세계의 똑같은 제도로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